지금 뭐 환율이 오르니까 이게 뭐 우리 국내 정치 상황 때문이다,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오기 때문이라 그러는데 절대 아니에요. 경제 원리를 정확하게 파악하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겠다는 것을 금방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환율이 오르잖아요. 그러면 2달 후 혹은 석 달 후에 외환을 사야 할 사람들이 더 오를 것 같으니까 미리 외환을 사요. 미래 수요가 현재로 넘어오잖아요. 미래 수요가 현재 수요가 합쳐지면서 수요가 배가 되니까 환율은 폭등해요. 특별한 경제 강의 머니 특강. 안녕하세요. 주식초등학교 여러분, 저는 오늘 특강을 맡은 21세기 경제학연구소 최용식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환율이 1,400원을 넘어서면서부터는 정부의 환율 방어 정책 때문이 아니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환율이 오르잖아요. 그러면 2달 후 혹은 석 달 후에 외환을 사야 할 사람들이 더 오를 것 같으니까 미리 외환을 사요. 미래 수요가 현재로 넘어오잖아요. 미래 수요가 현재 수요가 합쳐지면서 수요가 배가 되니까 환율은 폭등해요. 외환의 가치가 폭등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환율이 무섭게 오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정부는 이게 미래 수요가 현재 수요로 넘어와서 합쳐져서 이게 그 수요가 배가 되고 그래서 환율이 폭등한다는 사실조차 몰라요. 지금은 외환 보유고 풀어서 그걸 더 이상 안 오르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건 진짜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런 수비적으로 그 환율 상승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공격적으로 나서서 환율을 떨어뜨려 줘야 돼요.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 지금 당장 외환이 필요한 사람들도 매입 안 해요. 더 떨어지면 사겠다고 매입해요. 그럼 수요가 사라진 때가 와요. 그럼 환율은 급격하게 하락하면서 지금과 같은 그 혼란을 막을 수가 있어요. 지금 뭐 환율이 오르니까 이게 뭐 우리 국내 정치 상황 때문이다, 혹은 뭐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오기 때문이라 그러는데 절대 아니에요. 경제 원리를 정확하게 파악하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겠다는 것을 금방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특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환율 동향을 유심히 보셔야 돼요. 지금 우리 주식 시장이 올해 내내 약세를 보였는데 거기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외국인 투자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을 언제 매입하는지 언제 매도하는지를 보시면 우리 주식시장의 그 동향, 이걸 쉽게 가늠해 볼 수 있어요. 올해 내내 환율이 뭐 거의 오르고 있으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은 환율이 오르는 만큼 환차손을 입잖아요. 우리 주식시장에서 아무리 큰 이익을 남겨도 이 환차손을 감당이 안 돼요. 우리 주식시장에서 돈을 빼가는 거예요. 지금 오늘도 지금 그 외국인들 우리 주식 매도 폭탄을 던지고 있던데 뭐 한때 뭐 7천억, 8천억씩 매도한 적도 있어요. 그때 보시면 환율이 급등하는 때예요. 환율이 급등하면 외국인은 당연히 환차손 피해서 우리 주식 던지고 외환을 들고 나가는 거죠. 그럼 외국인들이 외환을 사서 그걸 들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환율은 더 폭등해요. 수요가 장소 이동도 해요. 수요 이동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수요의 시간 이동, 장소 이동을 여러분들이 그 명심을 하시면 주식시장에서 큰 손실은 피할 수 있어요. 최소한도. 또 잘하시면 이제 이익 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환율 변동 추이를 보시고 투자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우리 주식시장은 디스카운트가 아주 심해요. 그 주식시장의 디스카운트는 우리 정부의 고환율 정책 때문에 빚어진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장차 금융위기가 터지게 되면 이미 거품이 생기지도 않았지만 오히려 더 디스카운트가 돼 있으니까 더 꺼질 여지가 없어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금융위기 타격이 가장 적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금융위기라는 것은 전염성이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세계 어느 나라에서 금융위기가 터지면 전 세계로 전염되고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터지면 우리 경기를 덮쳐와요. 그렇게 되면 우리 주시장은 지금 주가지수 2,400도 겨우 뭐 턱걸이 하다가 지금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는 상황인데 이게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 점도 주의를 할 필요가 있어요. 1998년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는 우리 외환보유고가 고갈됐잖아요. 고갈될 수밖에 없었어요. 외환위기 직전 4년 동안에 우리나라 경상수지 적자가 무려 435억 달러인데 이게 1990년대 우리 외환보유고 2배예요. 당연히 외환보유고 고갈되죠. 그러니까 외환위기가 터진 거고 환율은 폭등한 거죠. 근데 2009년 같은 경우에는 또 그때와는 완전히 상황이 달라요. 2009년에는 당시에 이제 이명박 정부가 막 출범했을 때인데 환율이 오르면 수출이 증가하고 수출이 증가하면 경기가 호전된다. 이게 잘못 믿었어요. 근데 환율이 상승해서 수출이 증가한 사례는 경상수지가 흑자인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어요. 오히려 수출은 감소를 해요. 반대로 환율이 떨어질 때 경상수지가 흑자인 경우에는 수출이 급증을 해요. 기업은 망하기 때문에 강해서 그래요. 망하지 않을 상황이면 기업들은 절실한 그런 마음을 안 가져요. 그래서 뭐 수출 열심히 하고 기술 개발 열심히 하고 경쟁력 향상시키고 이런 일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009년 당시에는 우리 정부가 외환을 시장에서 집중적으로 매입, 아주 공격적으로 매입을 하면서 환율을 끌어올려요. 환율이 상승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미래 수요가 현재로 넘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래 수요와 현재 수요가 합쳐지면서 수요가 배가 되니까 환율은 더 빠른 속도로 폭등을 하게 돼요. 우리 정부가 당시에 그 환율 목표를 1,300원인가로 삼았을 거예요. 근데 이게 한때 1,597원까지 가요. 이게 우리 정부가 깜짝 놀라서 환율 방어를 하는데 수비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환율이 상승하는 못 막는 거예요. 이미 미래수요와 현재수요가 합해졌으니까 수요가 배가 되니까 외환의 가치는 폭등할 거 아니에요.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정책을 펼쳤어야 했는데 찔끔찔끔 외환보유고를 투입하다가 당시에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600억 달러가 연기처럼 사라져버려요. 그런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 당시에 환율이 폭등한 원인은 우리 정부의 고환율 정책이 초래를 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환율이 1,500원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우리 정부가 줄기차게 고환율 정책을 펼치고 있고 고환율이 유지돼야 수출이 증가한다고 지금 잘못 믿고 있어서 이런 상황이 온 거예요. 근데 정말 바보 같은 거예요. 미국 경제는 사실 2022년 상반기에 금융위기를 아주 작은 금융위기를 겪었어요. 연속 2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했거든요. 마이너스 성장을 하기 시작하니까 미국 정부가 갑자기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기준금리를 0.75, 0.5 지속적으로 인상을 했잖아요. 고금리 정책을 펼쳐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국내 저축들이 더 높은 이자율을 기대하고 미국으로 몰려들었어요. 그랬더니 미국 달러 가치가 강세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미국은 지금도 고금리 강달러 정책을 유지하고 있어요. 달러가 강세니까 다른 나라에 투자됐던 국제 금융 자본들이 미국에 투자하면 한차익이 생기잖아요. 미국으로 몰려간 거예요. 그럼 미국 내 유동성 풍부해지잖아요. 그 풍부해진 유동성이 경제 활동을 활성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당시에 진행되던 신용 파괴원리 작동을 차단해내요. 신용 파괴원리 작동에 의해서 유동성이 축소되는 걸 막아낸단 말이에요. 풍부해진 유동성이. 그래서 미국 경제가 2022년 3분기에 성장률이 갑자기 3.1%를 기록해요. 4분기에는 2.8%를 기록해요. 경기가 급반전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현재 경제학이 가르치는 것하고는 정반대 현상이에요. 현재 경제학은 금리가 오르면 투자가 부진해져서 경기는 하강한다고 가르쳐요. 달러가 강세면 미국의 수출은 줄어들고 미국 경제는 하강한다고 가르쳐요. 근데 현실은 반대로 나타났어요. 그러면 이론이 맞아요? 현실이 맞아요. 미국은 고금리 강달러 정책으로 금융위기를 차단해낸 사례가 몇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경제 이론을 폐기했어요. 경제 이론에 따르는 그런 정책을 안 펼쳤어요. 그게 1981년도에 그랬고 1991년도에 그랬고 2001년도에 그랬고 2009년도에 그랬어요. 금리가 심각하게 진행될 때마다 강달러 정책을 펼쳐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 투자됐던 국제 금융 자본들을 미국으로 끌어들여서 미국 내의 금융위기를 차단해냈어요. 미국은 경험칙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정책 당국이 이 이론에 지나치게 집착해 있어요.
고금리 강달러 정책, 우리 강원화 정책을 펼치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미국은 성공했잖아요. 미국 따라가야 돼요. 우리 정부는 일본이 엔저 정책을 1990년대 이래 무려 8번을 펼쳤는데 그때마다 경기는 급강하했고 수출이 오히려 줄었어요. 일본이 실패한 정책을 우리는 그대로 따라오고 있어요. 미국의 고금리 강달러 정책은 전형적인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이에요. 미국으로 국내 저축 빼앗긴 나라들, 미국으로 금융자본 빼앗긴 나라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국내 유동 수축될 거 아니에요. 통화라는 것은 우리 몸에 피와 같은 역할을 해요. 피가 줄어봐요. 피가 10% 줄어들게 되면 생명이 위험해요. 마찬가지로 유동성이 수축이 되면 경제 활동이 저하돼요. 그러면서 성장률은 낮아지고 경기 부진은 점점점 심해지면서 실업률도 높아지고 사회 불안도 일어나고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지금 세계적으로 지금 거의 모든 나라가 미국의 고금리 강달러 정책에 영향을 받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유럽이 지금 그 수년 동안, 최근 수년 동안 0% 성장과 마이너스 성장을 오락가락하면서 아주 경기 부진이 심각해요. 그 직접적인 원인이 미국의 고금리 강달러 정책이에요. 일본도 그렇고 특히 제3세계국은 미국으로 금융자본을 빼앗겼으니까 외환보유가 고갈됐어요. 근데 제3세계 국가들은 대부분 다 경상수지가 만성적인 적자거든요. 국제 금융자본들을 유치해서 그 외환보유고를 이렇게 쌓고 있었는데 그게 다 달아났으니까 외환보유고 고갈될 거 아니에요. 외환위기 늪에 빠져서 엄청 지금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어요. 그 나라들이 지금 50개국이 넘어요. 그러면 미국 홀로만 잘 나갈 수 있나? 아니에요. 세계 경제는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밀접하게 엮여서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경제도 그 부메랑을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이미 그 효과가 나타났어야 하는데 아직은 안 나타났어요. 미국 연준이 그럴 일이 벌어질만 할 때마다 유동성을 즉각 공급을 해오면서 그걸 막아왔었는데 이건 대증요법이란 말이에요. 금리가 터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대증요법을 자꾸 펼치다 보니까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여기다가 다른 나라에서 축적된 저축들 그리고 다른 나라에 투자된 금융자본도 한계가 있잖아요. 미국에서 축적된 저축이라면 그게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니까 이 지속 가능성이 있어요. 미국에서 축적된 금융자본이라면 이게 지속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나라에 의존하다 보니까 그게 지금 점점 고갈되고 있고 제가 최근에 미국의 그 외환 유출입 이 통계를 보니까 올해 지금 3분기에 2분기에 비해서 반토막 났어요. 미국의 그동안에 공급해줬던 다른 나라의 금융자본들, 국내 저축들이 말라가고 있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면 미국의 주식시장의 호조도 유지되기 어렵고 그러면 미국 내에서 신용 파기 원리가 작동할 수도 있고 여기에 따라서 유동성이 축소되면서 미국 국내 경기가 급강화할 수도 있겠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금융위기는 피할 수 없다. 근데 그걸 차단해낼 수도 있어요. 근데 차단해내면 결국은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세계 대공황이 10년 이상 지속되고 성장률이 마이너스 10% 미만으로 떨어질 정도로 심각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보호무역 정책이에요. 1931년도에 당시 후보 대통령이 경제학자 1037명의 반대 청원에도 불구하고 홀리스무트 관세법을 통과시켜요. 그러면서 관세를 대폭 올리고 또 기타 보호무역 장벽을 계속 쌓았어요. 그 결과로 오히려 미국 경제가 큰 타격을 입어요. 트럼프의 자국우선주의 보호무역 정책도 마찬가지 결과를 낼 거예요. 물론 트럼프가 어떤 판단하에 관세 전쟁을 펼치고 있는지 알만해요. 미국 경상수지 적자가 최근에 갑자기 커졌어요. 경상수지 적자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다른 나라에게 압박을 해야 되죠. 니들 통화가치 올려라. 수입 장벽 낮춰라. 뭐 이렇게 강요하기 위해서 관세 폭탄 때리겠다. 이제 그런 의도도 가지고 있고 한편으로는 이제 중국 견제하기 위해서도 그런 건데 1960년대에 미국의 국제 경쟁이 갑자기 떨어지면서 경상수지 적자가 커지기 시작해요. 그때 이제 닉슨 정부였었는데 닉슨 정부가 처음에는
10% 벌칙성 관세를 모든 수입품에 이렇게 부과를 해요. 그래도 경상수지 적자가 호전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다자간 섬유협상 있죠? 그 MFA라고 그걸 강요를 해서 섬유 제품 모두에 대해서 쿼타를 할당을 해줘요. 수출국들에게. 그리고 그 밖에도 철강에 대해서도 자율규제라는 이름으로 각국 그 수출국들에 대해서 자율규제를 시키고 또 자동차도 자율규제를 시켜요. 그런데 미국 경제는 나날이 쇠락해 가고 미국 기업들도 경쟁이 떨어져 갔어요. 정권이 바뀌고 카터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카터 정부는 정책을 완전히 바꿔요. 미국 기업은 물론이고 미국 국가 경제 자체를 국제 경쟁에다 노출을 시켜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미국의 경쟁력과 성장력 그리고 기업들의 경쟁력과 성장률이 살아나는 거예요. 물론 이제 1978년 말에 제2차 석유 파동이 터지면서 그때 석유 가격이 한 3배 오르거든요. 배럴당 한 12달러 수준에서 36달러까지 이렇게 폭등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경제난이 오면서 이제 정권이 바뀌어요. 근데 레이건 정부가 카터 정부 그 정책이 성공한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레이거노믹스라는 그 이름을 붙여서 소위 이제 신자유주의 정책을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거죠. 그동안에 일본 경제, 독일 경제에 계속 밀리고 미국 기업들이 일본 기업, 독일 기업들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시달렸던 그 상황이 갑자기 이렇게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서 미국 경제가 일본 경제, 독일 경제를 앞서게 되는 계기를 만들게 되고 실제로 90년대 중반에는 두 나라를 앞서요. 그러면 이제 판단이 쉽잖아요. 트럼프의 정책이 과연 성공할지 실패할지. 트럼프가 펼치는 정책에 반대 정책을 펼쳐야 미국 경제가 더 호조를 이어갈 수 있는데 이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펼치니까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죠. 거기다가 자국 우선주의가 사실은 이게 소위 국뽕이잖아요. 이게 국민들에게는 호소력이 있어요. 이번에 트럼프가 해리스를 이긴 결정적인 이유도 어쩌면 자국 우선주의 국뽕이었을지도 몰라요. 해리스가 트럼프보다 더 나은 어떤 비전을 제시했으면 이 국뽕이 큰 위력을 발휘하지 못했을 텐데 해리스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런데 트럼프는 잘못된 거지만은 그런 비전을 제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이 미국 선거사에서 보기 드물게 압승을 한단 말이에요. 이 국뽕은 사실은 아주 위험해요. 국뽕이 활개를 치면 이성은 잠을 자요. 그리고 감성이 다시 살아나서 세상을 지배하게 돼요. 그 다음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뻔히 알 수 있잖아요. 경제라는 것은 이성의 바탕을 두고 움직이는 건데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파멸적인 결과를 낸 사례가 몇 개 있어요. 독일의 그 나치 정권, 독일 민족의 우수성을 내세워서 제3제국이라는 그 국뽕에 취하게 만들었잖아요. 그 결과가 유태인 학살이고 또 세계 제2차 대전이고 그리고 동서독의 분단이었잖아요. 지금 시진핑의 1대1로 중국몽이라 그러죠. 이것도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를 보시라고요. 중국 경제 계속해서 지금 나빠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뽕은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자국 우선주의는 언뜻 바람직해 보이는데 이게 좋은 결과를 낸 사례를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역사에 그런 사례는 없어요. 그래서 국뽕은 대단히 위험해요. 포퓰리즘보다 더 위험해요.